부천문화원 역사기획팀장 신재훈입니다. 네. 부천문화원은 다른 문화원과 달리 역사기획팀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그 팀에서 제가 이제 역사와 관련된 역사, 지명 관련된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고, 또 부천의 근대와 관련된 아카이브 사업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얹어서 지금 부천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강연 행사까지 올해는 한번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렵고 좀 힘든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평일인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렵게 오신 만큼 최대한 많은 지식을 얻어가시고 또 부천에 대한 애정을 이번 행사를 통해서 더 크게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원래 이제 뭐 국민의례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생략을 하고 이번 주부터는 바로 강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제 주제가 부천의 오늘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 이야기도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부천의 오늘을 포커스로 해서 부천이 이제 몇 년도에 시로 승격이 됐을까요? 예. 제가 다음에는 퀴즈 정답을 맞추는 분한테 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1973년도에 이제 승격이 됐는데요. 승격이 되기 전에 부천군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영역의 이제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다가 부천군의 소사읍이 이제 하나로 독립이 됐다가 나중에 73년도에 부천시로 이렇게 승격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된 사항들도 이제 앞으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의는 송철선 연구위원께서 부천의 조선시대 가문과 인물들, 그리고 김용만 연구위원께서 생태 변화가 바꾼 부천인의 삶과 역사라고 해서 부천의 자연환경과 도시개발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권만용 연구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부천의 근대 역사와 문화라고 해서 부천의 근대 시기 상황과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부천학 연구소의 연구위원이시면서 역사 나들이를 운영하고 계신 소장님이기도 합니다. 송철선 연구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예, 방금 소개받은 송철선 연구위원입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하려니까 좀 텅 빈 마음이 드네요. 그냥 이 작은 공간에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1시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가,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부천의 인물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시행착오와 뭐라고 그럴까요? 그 흥망성쇠를 겪어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 줄로 압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가? 여기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뭐 학교 다니셨을 때도 많이 배워서 알겠지만 지정학적으로 반도 국가였기 때문에 많은 외세의 침략과
외적의 침략이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쟁의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들이 대단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대표적 기록으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팔만대장경,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규장각의 서책, 또 무시 못하는 개인 문집. 옛날에 조선의 선비들은 문집을 하나라도 남기고 가는 것을 제일 큰 소원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경기, 충청 이쪽 지역은 글쎄 저도 경기 토박이지만은 문집이 별로 남아있는 게 없는데 경상도 이쪽만 가면은 문집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이 경상도 쪽에는 문집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무슨 말하냐면 이러한 기록할 줄 아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도 어려움을 겪고 선진국 계열에 들어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우수한 민족입니다. 세계에서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해주는 나라, 이거는 전무후무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살 수 있었던 거는 선현들이 다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역사교육이란 뭐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과거를 거울 삼고 반면교사 삼아서 문제 해결의 지혜를 터득하게 해주는 게 우리 역사 교육인 줄로 압니다. 근데 요 근래 우리 역사 교육을 등한시하고 그냥 대학에 필요 없는 학문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심성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도덕이 무너져서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저게 사람이야, 어찌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역사를 가르친 민족은 윤리가 무너지지 않을 텐데 아이들이 입시 교육의 위주, 탁상 공부, 어떻게 하면 남을 죽이는 공부, 남과 같이 가야 되는 길을 가지 못하고 경쟁 속에 빠뜨려 버리는 그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인성이 무너져서 요즘 그러잖아요. 뭐 옛날에도 그랬다 그러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고. 저도 많은 제가 이거 말고 저는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종로 쪽에서 인사동에서 역사 나들이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경복궁이라든가 북촌 일대라든가 서촌, 하다못해 남산 이런 쪽에 다니면서 우리 소년들의 위대한 소년들의 실제 현장에 가서 많이 가르치고
그분들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강의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 인사동 폐쇄를 했는데요. 자, 여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째, 우리의 역사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할 것인가. 뭐니 해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성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잔인무도하게 사람을 무슨 저 벌레 죽이듯이, 엊그저께도 모 육군 장교가 여자의 시신을 잔인하게 북한강 강물에다가 수장시켰다가, 이 장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러니 이래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한탄과 한숨만 내쉴 수는 없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학교 교육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사회, 학교 밖에 있는 우리 문화센터라든가 아니면 이 주민회관 이런 데서 제대로 된 역사 학자라든가 교수님들이 해서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할 줄로 압니다. 질 높은 인문학 강좌와 아카데미 강좌를 통해 재미와 깨달음을 주는 교실 밖 역사는 사실 특성 공부가 아닙니다. 저도 해보아서 알지만은 현장에 가서 그냥 설명해주면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박힙니다. 특히 학생 아이들은 연도 외우고 사건 외우고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가르쳐서는 절대로 공부 안 됩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제가 가르쳐 보니까 강요 안 해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중고등학생 애들한테, 니들 요즘 수학여행 가냐? 우리 때는 수학여행이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근데 안 간대요. 왜? 세월호 사건 이후로는 겁을 먹고 학교에서 수학여행 자체 프로그램을 축소시키고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역사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저 마지못해 하는, 수능 시험에 나온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공부가 되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 고리타분하고 이렇게 되는 게 오늘날 우리의 역사 교육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강조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이 역사 교육입니다. 인면수심의 그러한 아이들이, 인간들이 태어나지 않도록 예절과 도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저 그냥 영어 잘하고 수학 문제 잘 풀고 이런 걸로 해서 아이들을 경제의식 속에 몰아넣고 가르치다 보니까 점점 사회가 믿을 수 없는 사회, 점점 사회가 사악한 세상,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걸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줄로 압니다. 자, 역사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학문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자신 있게
방위를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이 주제가 뭐냐면 오늘의 부천 바로 알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아카데미 강좌를 최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부천의 명문가들은 어디가 있을까? 부천에는 세 군데 명문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 고강동 작동에 있는 그 고강동 고리울 마을이라고 하는 변씨 집안이 있습니다. 600년 된 집안이 되겠습니다. 변종인이라고 하는 그 분이 입향조가 돼서 들어오시는데 변종인은 1433년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천에서는 제일 오래된 마을이 고리울 마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범박동, 개수리 이쪽에 청주한씨 집안 한원이라고 하는 분이 입향조가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한원은 1448년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한원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한원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듣고 보고 했는 한명회 아시죠? 세조의 장자방이라고 할 수 있고 세조의 제갈공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한명회의 동생 한명진이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한명진은 안타깝게도 일찍 죽습니다. 28살 때 1454년에 죽고 맙니다. 그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한언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 계수동에 가면은 스타필드 아시죠? 그 바로 뒤편에 지금은 성역화가 돼서 잘 보상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스타필드 그 일대가 약 한 3만 평이 그 한씨 집안의 묘토입니다. 3만 평. 그 한박산을 그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 그 한박산이라고 그래요. 그 일대가 묘토인데 지금은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팔고 해서 지금은 조그맣게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나마라도 잘 성역화를 해서 모셔놓고 있습니다. 이 한원은 한명진의 외아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명진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일찍 죽지 않습니까? 28살 나이에 몸이 허약해서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한명에도 칠삭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상당히 몸이 약하신 분이었나 봐. 그러니까 두 형제 한명회하고 한명진을 약하게 태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명진이가 죽으니까 한명회가 큰아버지가 되겠습니다. 1415년에 태어나서 1487년에 한명회는 그래도 오래 삽니다. 누릴 것 다 누리고 삽니다. 세조를 등에 업고 호가호의라고 그러죠. 이래서 장가도 이 한원은 잘 가게 됩니다. 누구 말 맞다나 금수저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우선 여기 건재, 이 건재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걸람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걸람. 이렇게 지금 막 얘기하면 걸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수양대군을 임금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바로 걸람이 되겠습니다. 걸람의 할아버지는 누구냐? 지금 아버지는 건재지만은 할아버지는 건근이라고 양촌 건근 개국공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명문가 집안이 되겠습니다. 학문이 높은 그런 집안의 어머니에서 태어난 분이 바로 이 한원이라 머리가 좋습니다. 처음에 관직을 시작할 때는 음보 선조들의 공으로 벼슬살이를 시작했지만은 나는 음보로 있을 게 아니라 과거 시험을 도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원을 합니다. 장원을 해가지고 식년시 문과의 병과급제로 급제를 해서 실력을 자꾸 쌓아나갑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증광시 이런 게 이제 나중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또 식년시가 무슨 뜻인지 요거는 지금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요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이제 다음에 내년에도 이 아카데미가 분명히 열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대해서 아주 쉽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도록 제가 가르쳐 줄 겁니다. 이 식년시 같은 경우는 자, 묘, 오, 유가 들어가는 1년,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는 해에 3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정규적으로 보는 게 식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증광시는 뭐 별시야도 있지만은 국가에 큰 행사가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보는 게 증시가 되고 뭐 우리가 노래도 나오지만 알선급제 이런 급제 과거 시험도 있는데 그 배할할 알자거든요. 성인을 배할 공자의 사당에 가서 임금이 배할하고 나서 과거를 치는 게 알성시인데 이런 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나가고 그게 이제 병과에 급제를 하니까 갑과가 3명입니다. 33명이 이미 과거 급제에 합격한 사람들은 전시라고 그래요. 전시. 임금 앞에서 직접 또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람들은 떨어지는 게 아니고 33명이 갑과 3명, 을과 7명, 그 다음에 병과 20명, 병과 을과 갑과 출발점이 틀립니다. 벌써 갑과 이 3명은 종육품으로 벌써 벼슬살이 시작합니다. 종육품. 그 다음에 을과는 정칠품. 그 다음에 병과는 종칠품. 이렇게 이제 벼슬살이 시작하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우리 요즘에 말하면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거 패스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물들이 벌써 이때부터 갑과 을과 병과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방시도 이제 그런 거 있지만 그런 건 다 이제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문과 합격 당시 정육품 사과 성종이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성균관에서 쓰려고 픽업을 하니까 대관들이 전하 아니되옵니다.
사극 보면 많이 그런 소리 들을 겁니다. 임금이 무슨 뭘 하나 정책을 수행하려고 그러면 전하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이 소리하고 제일 많이 듣는 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극 보시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무과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 자리를 안 줘요. 성균관 대사성이 여기 뒤에 나오지만은 문영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그 기초 말하자면 직급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한명의 후광과 성종의 총애를 받고 이 금수저로 태어난 인물이 바로 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이러니까 이 또 머리가 좋으니까 외국어에도 능통해. 이분의 이 한원의 한 명의 선조가 누구냐가 있으면 1333년생인 한학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명문가 집안에서는 또 명문 후손들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 한원은 성종의 명을 받고 중국의 사원사로 갑니다. 이 청주한 시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중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학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한명의 구촌 당숙이 되겠습니다. 한학. 인수대비의 친정아버지. 인수대비의 친정아버지인데 이 한학도 언어 중국어를 워낙 잘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명나라의 직선을 받아오려면 청주한 시들이 다 가게 됩니다. 왜? 명나라 황제의 후궁이 한학의 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 옛날서부터 이 청주한 시들은 사헌사로 조선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가가지고 명나라 황제의 그 누이라든가 고모를 통해서 받아오곤 합니다. 이 한명의 직접 할아버지 한상질도 개국공신이지만 조선과 화양인가 그거 두 개를 가져가서 그 어떤 걸로 우리를 국포로 삼을까요? 했을 때 한상질 그 선조가 가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호칭을 받아갖고 오는 게 바로 한명의 친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주한 씨하고는 우리의 조선 초기에는 힘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교의 달인인 집안이 청주한 씨 집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북경의 사신으로 갔다가 그만 거기서 풍토병을 얻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역병. 그래서 거기서 그냥 졸지에 순식간에 사망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한원의 아들 한윤이 있습니다. 한윤. 이 한원이 몇 형제를 두냐면 6형제를 둡니다. 한원이. 아버지가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한명진이가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6형제를 두게 됩니다. 여기 고강동이라든가 당아리 쪽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그래요. 이 한원의 넷째 아들 한연이 민씨 집안으로 장가를 가서 분가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오늘날의 작동의 한씨 집안들 되겠습니다. 이가 큰 집은 계술인데 한원의 넷째 아들 한연이 민씨 집안, 민자방 그쪽 집안으로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장가 가는 게 맞아요. 시집을 오는 거고 장가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 집안들이 그 작동서부터 퍼져서 당아리로 또 넘어오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한원에 여기 지금 그 저기 묘소 나옵니까? 그림. 예. 지금 요 분이 요쪽이 한원의 부부가 되겠습니다. 예. 요 부인은 밀양박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육형제를 나옵니다. 한윤 큰아들 한홍이 중국에 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걷어가지고 들어올 때 갖고 들어온 게 바로 이 비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도비인 줄만 알았어요. 저도 여태까지. 근데 연구하고 분석해 보니까 이게 우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중국서 만들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도비가 아닌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2013년도인가 부천시 향토 기념물 2호가 되겠습니다. 그럼 1호는 어떤 거냐? 아까 말한 공장공 저기 변종인 신도비 거기가 1호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향토문화재 1호가 변종인 신도비가 되고 2호가 이 청평군 한원의 묘비가 되겠습니다. 3호는 이 양반 한원의 증손자 한준이 되겠습니다.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앞에 게 스타필드가 되겠습니다. 이 일대가 삽해졌기 때문에 뭐 3만 평이 아니고 더 많았을 겁니다. 지금은 다 도시개발에 이리 잘리고 저리 잘리고 팔아먹고 해가지고 요거만 남아 있습니다. 그 한박산 공원하고 해서 약 한 남아 있는 거는 여기 한 6,000평? 6,000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잘 해놨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네. 그래요. 아주 봉들여서 비각도 세우고 비각 이렇게 여기는 한원 선생의 청평군 비각, 요거는 한준 선생의 비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나시면 부천 분들이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청천군 한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청천군 한준은 우리가 잘 아는 1542년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는 1601년에 돌아가시는데 한준은 우리가 잘 아는 안동의 서해 유성룡이하고 과거 동기생입니다. 오늘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서해 유성룡이하고 과거 동기생이에요. 1566년 별시 과거에 같이 합격을 하는데 서해가 조금 실력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서해는 갑과, 이 양반은 병과. 근데 뭐 갑과 병과 33명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참, 그리고 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말,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게 이분의 한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원 거. 요분이 부천에 사실 저도 살면서 제대로 된 정승 판소의 무덤이 없습니다. 다른
시흥 옆 동네 시흥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강 건너 파주, 고양, 양주, 남양주 이런 데 가면 부식이 많습니다. 정승 판서들의 무덤이. 근데 우리 부천만은 영의정이 배출이 안 됐어요. 영의정이. 그만큼 우리 부천은 뭐 풍수지리 학자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명당 자리가 그렇게 없습니다. 이것 우리가 뺏기지 말았어요. 소래산. 소래산에 가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하연 선생 들어보셨습니까? 하연 선생. 아, 못 들어보셨어요? 소래산 남쪽으로 있는 무덤에 거기도 1376년생인 하연 선생, 집현전의 학자로 있으면서 우리가 집현전 학자 단종 포기 사건 그 전에 살았던 인물들 뭐 유명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성삼문, 박백면, 하의지, 이계, 이맹전 이런 사람들 다 거느리고 있던 분이 바로 하연 선생이 되겠습니다. 진주하시. 거기가 그 소래산 남쪽으로 보면 하연 선생이 진짜 명당 자리인데 그것마저도 원래는 부천 거였는데 시흥시로 뺏겨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부천 저도 부천의 토백이로서 또 부천 사람으로서 정승 판서가 제대로 나온 게 없으니까 얼마나 속상했는데 이 한원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중국 땅에 사신으로 가서 죽지만 않았으면 영상의 자리는 따놓은 당상인데 그걸 못했습니다. 한 명의 큰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영의정 자리에 오르실 분인데 그만큼 이 훌륭하신 분이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뜨는 바람에 영의정의 자리를 오르지 못합니다. 개인적 자, 한 줄꼴로 남겨주세요. 자, 여기도 보면 제가 한 줄은 한 줄과 네. 서해 유성룡과 같이 급제해서 청렴하게 청백리 못지않게 이렇게 정치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미 서해하고 쌍벽을 이룰 여기에 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우리 경기도 쪽으로는 우성전이라고 하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우성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542년생. 또 서해하고 가까운 친구는 김우홍이라고 동강 김우홍이라고 하는 분이 1542년생인데 그렇게 아주 넷이서 그때 배출된 인물들입니다. 황해도 관찰사로 실력이 좋으니까 관찰사로 나가게 됩니다. 30살 조금 넘어서. 관찰사가 오늘날 뭡니까? 아시는 분? 도지사 차관급. 네, 도지사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관찰사로 역임할 때 정여립의 영모를 고변을 받습니다. 누가? 한준의 친척인 한응인 선생이 있어요. 한응인 1556년생. 이 동생으로부터 하여금 정여립이 지금 영모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동생의 말만 듣고는. 그래가지고 3명에서 안학군수하고 또
재룡군수 이 세 사람이 관찰사니까 도지사니까 와서 고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다가 이 환준이라고 하는 분이 선조 임금에게 장계를 보내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1589년도에 벌어지는 기축옥사라고 하는 게 벌어지게 됩니다. 아, 이게 너무 딱딱한가요? 아니요, 재밌어요. 예. 1589년도에 선비들이 또 엄청 죽어나가게 됩니다. 3년 동안 약 1000명 정도가 정렬임하고 조금만 연관이 지어지면 무조건 잡아다가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인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자, 그 한준의 고변을 들은 선조는 삼정승하고, 그때 삼정승이 유전, 그 다음에 좌의정이 누구냐면 이삼해, 한산이씨, 토종 이지함의 조카 이삼해, 그 다음에 우의종으로는 정원이신, 이런 사람들이 동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 동인들이. 이래서 의군부 당상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면서 이 출발은 정열입은 서인에게서, 서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율곡이이의 문인이자 제자가 됩니다. 근데 율곡이이가 1584년도에 죽게 되니까 이 정열입이가 자기를 밀어주고 끌어줄 사람이 앞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동인으로 갈아탑니다. 이게 오늘날 뭐라 그러죠? 철새 정치꾼들 아닙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바꿔탑니다. 결코 성공하는 예가 없습니다. 근데도 지금도 내가 입에 여기에 올리진 않지만 자기 당을 버리고 철새가 있지 않습니까? 성공할 듯 하지만 역사의 훗날에 가서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 정열입은 이 자기가 억울하게 이제 이 당하는 건 맞아요. 억울하게 당하는 건 맞아. 근데 뭐 좌의정, 우의정 이런 분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양반들이 이 문제를, 억울한 고변을 해결해 줄 거라 믿고 도망을 안 갑니다. 도망을 안 가고 자기의 고향 전라도 전주로 갔다가 거기서 기껏 도망간 게 요즘에 용담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안에 가면 용담댐. 거기 죽도라고 하는 그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왜? 조금만 있으면 자기를 구해줄 거라고 믿고. 근데 이 송강정철이가 추국관이 되고 나서는 송강정철이가 동인을 아주 그냥 싹쓸이를 합니다. 이 기축옥사 하면 저는 1시간, 이거 갖고 되지도 않고 하루 종일해도 기축옥사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그냥 맛배기로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조는 정철로 하여금 성원하고 우계 성원 친구입니다. 파주의 사면이 이제 누구냐면 율곡이,
그 다음에 우계 성원, 그 위에 한 살 더 위인 구봉송이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534년생, 우계 성원은 1535년생, 율곡이가 1536년생, 여기 누구야? 송강정철이도 1536년생이 되겠습니다. 아주 잘 어울렸어요. 네 명이서. 서인이 왜 이 국청을 정철에게 맡겼냐면, 이 양반이, 정원신이라고 하는 양반이 그때 당시에 우의정이었는데 정여립의 국촌 아저씨야. 그러니까 정여립이 믿고 있었던 거야. 아저씨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라고. 그게 송강정철이가 선조임금에게 저런 분은 추국관으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소를 올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송강정철이가 추국관이 돼가지고 동인들을, 왜 그때 정권을 동인들이 오늘도 이거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정권을 쥐고 있는 쪽은 정권을 지키려고 그러고, 또 정권을 빼앗긴 쪽에서는 정권을 뺏어오려고.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정여립이 쫓기다가 그만 자살인지 타살인지 그건 아직 몰라요. 왜? 정여립에 관한 사건은 3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광화문 앞에 장소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노비 문서로서부터 일절 그 재판 사건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거든. 그 장소각이 우리 백성 선조 임금이 4월 30일 날 1592년 4월 30일 날 임진왜란 때 야반도주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임금은 임금이 아니다 해가지고 경복궁이고 그 앞에 육조골이라고 그러죠? 다 불질러 버립니다. 이때 그 문서들이 다 소실이 되고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개인적 이렇게 제가 보면 주축 세력들이 3년간에 1000명이 죽는다고 나옵니다. 왕조실록에. 그러니까 1년에 300명씩이 그냥 정여립하고 조금만 인척이 됐든 간에, 아니면 서신을 주고받았든 간에, 인사를 했든 간에, 누가 고백만 하면 잡아다가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없는 거예요, 인재가. 그래서 선조가 임진왜란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많은 선비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자, 요거는 제가 시간이 또 많이 갔어요 벌써.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 지금 아까 사회자이신 우리 신재훈 팀장의 좋은 책을 하나 써냈어요. 조선의 당론정치라고 하는 그 책을 만들었는데, 당론서, 조선정치 당론서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그 편찬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시간 되시면 그 조선정치 당론서 이걸 책을 사보시면 아주 약간의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아주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조선정치 당론서 적극 권장합니다. 아까
저 인사 소개해 주신 분이 우리 신재훈 팀장님 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기초곡사가 남긴 것이 뭐냐 하면 아니요. 요거 다음 자. 기초곡사 이후 수세했던 서인이 동인을 추출하고 서인들의 세상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 못 가요. 왜? 선조가 또 서인을 이용을 해서 송강 정철을 몰아냅니다. 아주 오늘날 어쩌면 오늘날 정치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송강 정철이 누구와 같으냐? 지금 그건 제가 뭐 여기서 얘기했다가 또 와전될까봐 그거는 생략하고, 자, 여기 보면 조선시대 지금까지 기초곡사는 영모와 모함, 이게 현재 요 엇갈린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정여립의 기초곡사는 어떤 거냐? 분명한 사실은 기초곡사 이후 전라도는 반역의 땅이 됩니다. 왜? 정여립이가 전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남 인사들의 등용은 사실상 임진왜란 이후에는 등용을 안 시킵니다. 높은 자리를 안 줘요. 그러니까 맨날 그쪽 호남 쪽 사람들은 푸대접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선 전기에는 저쪽에 평안도, 함경도 그쪽,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X자로다가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도 있었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을 함경도 땅으로 보내고 경상도 사람들을 평안도로 보내고 평안도에 있는 사람들을 경상도로 보내고, 그러니까 전라도하고 함경도 말이 또 비슷한 게 많아요. 또 평안도하고 경상도 사람들하고 왜? 한 곳에 오래 놔두고 썩으니까 교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후에 호남 서인들은 정치적으로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정여립 사건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이 동학혁명도 그래서 발단이 되는 겁니다. 많은 인재들이 1800년대에 호남 쪽에도 인물이 많은데 등용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이 동학혁명이 일어나서 의리가 또 얼마나 또 순환을 많이 받습니까? 이때 또 터져 나온 게 임진왜란 이후에 터져 나오는 게, 그래서 또 정여립과 같은 정감록이라고 하는 게 또 진인사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감록 들어보셨습니까? 네. 자, 또 당겨주세요. 그리고 정치를 꿈꾸거나 또 우리의 고위 관료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저는 이걸 봤습니다마는 이 동국여지 승남 이걸 꼭 한번, 이것도 다음 장 넘겨주시죠. 없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은 역사학이나 국문학을 전공한 학도들은 동국여지 승남, 이거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동국여지 승남이 뭔가? 성종 임금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종합 백과서입니다. 경국대전, 그건 법전이고 경국대전, 요 동국여지 승남은 백과서. 요것이 발전이 돼서 요즘에는 이 동국여지 승남은 책이 없어져 버리고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 중종 임금 때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증 동국여지 승남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거
이거 내고장에서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필히 보라고 권해드립니다. 내가 알아야 내고장도 사랑하고, 내가 알아야 나라에 충성도 할 수 있고, 내가 알아야 리더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쥐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거나, 쥐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고위관료가 돼가지고 고집이나 피우고 쓸데없는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아주 요즘도 보면 자기 것만 옳고 남의 것을 글르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 많습니다. 이런 걸 봐야만이 애민사상이 나오고 애국사상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 오늘날의 정치인 관리들도 정치 행정을 위해서 지방의 역사를 담은 신증 동국여지 승람을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각통에서 이렇게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지금 분들이 오셔서 제가 저기 하지만은, 자, 또 다른 거 없습니까? 그 저기 한준 묘소 다시 한 번만. 자, 요게 아까 한주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원의 고손자, 1542년생이고 한원은 1448년생, 약 100년 가까이 차는 고손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역사를 잘 가리키기 위해서 역사 탐방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뭘로 하느냐면, 전기 자전거를 좋은 거 사가지고 7대강을 지금 돌고 있는데, 한강 종주 끝내고 금강 종주 끝내고 엊그저께 낙동강 종류까지 부산 을숙도까지 끝냈습니다. 네 달에는 춥지만 않으면 영산강 쪽으로 달려갈 겁니다. 호서지방의 역사적 선비들을 만나러 갑니다. 하서 김인유를 비롯해서 고봉 기대승이라든가 또 송순 선생이라든가, 그쪽에 저 담양 창평마을에 가면 고경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후손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제 제 나이가 70이 넘어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유도회장이라든가 화수회장 뭐 이런 분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범접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제 또래들이 다 회장들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면 대접 잘 받고, 또 그 종손댁에서 자기도 하고, 그 종손들하고 또 그쪽의 지역에 문화 담당하는 학자들하고 만나서 차도 한잔 하면서 고준담론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많이 하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잘 7대강을 돌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채취하고 인터뷰도 해가면서 책을 지금 집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가제로다가 두 바퀴로 찾아가는 성력 선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생각, 왜 자전거를 하냐면 옛날엔 말로 다 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말이 아닌 자전거로 말 타는 기본으로 해서 전국을 구석구석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저는 백두산 6번 갔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산 대청봉을
17번 올라갔고요. 그리고 전국을 명산, 명문가 찾아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3,700회 정도 지금 나가서 우리나라 안 밟아본 데가 섬 빼고 섬은 빼놓고 거의 다 다녀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고기도 15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저도 여행을 하도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도 재밌는지 몰라요. 안 가본 데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부천 토박이로서 저희 집안도 450년 전에 낙향해가지고 이곳에 숨어 들어와가지고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부천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앞에 말한 세 명문가 집안 다음으로 우리 규암공 송인수 할아버지 1499년생 동고 이준경 선생하고 과거 급제 같이 한 사람이에요. 학문이 규암 할아버지인데 그만 을사사와 1545년 을사사와 그때 용케 비껴갔는데 양재역 벽사 사건이라고 양재역 벽소 사건이라고 1547년 그때 연루가 돼가지고 사약을 받고 돌아가실 때 그 후손 중에 한 분이 부천에 숨어 들어와서 지금의 어디 자리냐면요 종합운동장 거기가 저희 선산이었었습니다. 400년 된 무덤이 거기 7기가 제가 어릴 때 봤거든요. 그때 얼마나 회를 얼마나 쳤는지 1m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곡괭이 질로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그거 뭡니까 포크레인 불러다가 납골로 모셨습니다. 그만큼 저도 부천의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부천 현재까지도 떠나지 않고 7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한원 선생님하고 한준 선생님하고 가르칠 수 있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송철선 의원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는 약간 그 한겨울에 사랑방에서 군밤 까먹으면서 들으면은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요. 송철선 의원님은 요즘 세대들은 인터넷으로 다 검색이 되는 시대인데 인물에 대해서 조선시대 인물의 생물 연도를 거의 정확하게 기억하실 정도로 엄청난 이 암기력과 지식을 갖고 계신데 강의 중간에 말씀하셨듯이 역사가 암기가 다가 아닌 것처럼 역사를 이제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또 이제 직접 장소를 방문하셔서 역사를 체험해보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10분간 쉬었다가 김홍만 선생님께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